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챕터 8장의 성인기 영양과 그다음에 노년기 영양이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챕터로 보면 8장이지만 맨 앞으로 가셔서 그 목차를 보시면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인기 영양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파트 1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가임기, 임신기, 그리고 수유기, 그리고 파트 2에 가보시면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동기, 청소년기. 그런데 그 파트를 나누는 메인 그 제목을 보시면 파트 1은 모성 잠깐만요. 모성 영양이고 파트 2는 성장 영양, 파트 3는 방어 영양이에요. 제가 이제 방어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앞에 원론적인 앞에 부분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모성 영양이라든지 성장 영양 뭐 요 정도는 그 단어만으로도 어떠한 영양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성인기와 노년기 영양을 사실은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방어 영양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어 영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어 영양을이라는 말을 먼저 이제 말하기 전에 사실 성인기와 노년기에 화두가 되는 단어는 노화겠죠. 노화. 그래서 이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제가 성장에 대해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달리 뭐 딱히 딱 정해진 속도가 있다 없다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 어느 시점부터 사실 이제 노화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시작되는 시기 또는 진행되는 어떤 속도라든지 또 그 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어떤 요인들 때문에 노화는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이 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이 모성 영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오기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생리 기능들이 이 노화를 통해서 퇴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 기능이 퇴화되는 시기죠. 퇴화를 가져온다는 게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노화를 통해서 생리 기능이 퇴화되다 보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이제 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질환들을 또 겪어내면서 결국엔 노화가 더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성인기와 노년기는 이 노화를 시작점으로 해서 점점 더 노화가 강력해지는 그 시기로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배우면서 다양한 특성들을 알아보면서 영양을 그 시기에 필요한 영양적 요소라든지 또 수반되는 질병들을 파악하면서 저희는 그것들을 좀 더 이겨내려고 이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양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트 1부터 파트 2 여기까지 오기까지 영양 상태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오는 거잖아요. 쌓아져 오는 건데 이 시기에 노화를 막기 위해서 아무리 영양을 채운다 하더라도 여기 모성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이 단계가 겹겹이 그렇죠?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방어 영양을 하려고 해도 이 시기에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는 더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기에는, 이 시기에는 저희가 노화를 최대한 지연을 시키려면 에너지 섭취량을 조금 제한한 식사가 노화를 조금 억제해주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효과를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와 이로 인해 일어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술, 그러니까 음주, 흡연, 또 운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건강에 관련된 생활 습관들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다양한 연구로부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로 접어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때요? 식사하시는 것도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 낮추려고 하고 채식을 많이 하려고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바로 방어 영양이 필요한 이 성인기와 노년기의 영양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노화를 지연시키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노화를 지연시키고 이런 만성 퇴행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바로 방어 영양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노화를 지연하고 그렇죠? 이게 방어 영양 패러다임의 목적인데요. 이 패러다임의 내용을 좀 보시면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그 균형 있는 체중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보건복지부하고 미국에 있는 암 연구소가 그 어떤 최대한 성인기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식생활에서 채소를 섭취하면서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단순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걸 피해 주면서 조금 더 식이섬유나 이런 식물성 화학물질 섭취를 높이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한 50%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어떤 사망률이겠죠. 그래서 이제 채소류와 과일류 같은 경우를 하루에 5단위 이상 섭취하기를 권고한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영양 패러다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 교재 뒷부분에서 어떤 걸 얼만큼 섭취하고 이렇게 제시된 그런 수치들뿐만이 아니라 제시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 방어 영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기 이후에 이런 방어 영양을 숙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노년기에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병장수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무병장수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무병장수하면 너무 좋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양한 그 국가적인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뭐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 제가 이제 파트 3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좀 쪼개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는 사실은 이 파트를 3개로 쪼개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1, 2, 3 이렇게 챕터로 나눠놨는데 다양한 책들을 보면 또 이 생애주기 영양학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어 영양이라는 말은 저희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그런 단어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듣고 방어 영양이란 말을 한 번씩 들으시면 그게 성인기, 노년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영양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기 영양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인기의 신체적 특징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성인기는 어떻게 보시면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뭐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18세경에 생리적 성숙 상태에 도달하지만 근골격계는 20대 초반이나 또 최대 골질량은 30대 초반까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신체의 크기나 체력, 성숙도가 정점에 이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도 어떤 이제 정점에 달하면 그 이후에는 신장에 큰 변화 없이 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질량 지수도 조금씩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지방 조직은 줄어들고 체지방량은 늘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또 골격량의 지표가 되는 칼슘 함량 역시 성인기 동안에는 감소를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조금 감소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자는 폐경과 관련해서 50세 이후에 체내 칼슘이 급격히 감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감소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골다공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체조성의 변화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그림 8-1은 성인기 동안의 체성분 변화인데요. 간략하게 칼슘하고 칼륨하고 단백질량만 나왔지만 이런 체조성의 변화가 사실은 질병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그 어떤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비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체중 과부하로 인한 골절 또는 그러니까 골에 관련된 그 질환 또는 관절염 여러 가지 또 암 같은 경우도 일으켜서 성인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신체적 특성을 가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성인기를 나이대를 보시면 25세에서 75세까지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체조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리적 특성인데요. 이제 생리적 특성 같은 경우는 대사 능력하고 좀 관련이 있죠. 성인기에는 사실은 이제 크게 생리적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구성 성분의 어떤 평형이 깨지면서 30대 초반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쪽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30대 초반에 신체 크기나 체력의 성숙도가 정점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정점에 이르던 체력과 이런 효율성은 조금씩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감소되는 사실은 이제 이 시기도 어때요? 그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같은 30대라도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엔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생리적인 그런 체력, 효율성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영양 상태나 그 사람의 영양 상태나 신체적 활동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무 젊었을 때부터 그 과한 체력을 소비해버린 사람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연골 같은 것도 막 다 닳아져 버리고 뭐 디스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하고 쓰는 그 신체 조직의 강도나 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는 굉장히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또 그 적당한 노동 같은 것으로 신체 활동하는 것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근력들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호흡 능력이라든지 콩팥, 소화 기능, 기초 대사율 등이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콩팥, 폐는 뇌와 어떤 신경계와 달리 중년기에 크게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이 생리적 특성에서 남성과 다른 게 아시죠? 이렇게 성인기에 여성 같은 경우는 뭘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임신과 어떤 수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신하고 수유는 여자로서 봤을 때 일생 중 가장 독특한 생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가 하지 않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임신기와 수유기에는
굉장히 그 영양 필요량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거쳐 가지고 일단은 한 45세에서 50세 경에 이제 이르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아시죠?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바로 폐경기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큰 생리적 변화죠. 임신과 수유기를 거쳐서 또 폐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40대에서 50대에 이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연령대도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사실 이 시기의 남자들 중에 이제 저체중인 경우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시 너무 저체중인 사람은 정자 감소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영양 불량까지 여기에 수반이 되면 성욕 감퇴하고도 관련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과다한 음주일 경우에는 이 정자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체중이라든지 술도 안 먹고 몸 관리 잘 하시면 똑같은 50대라도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 심리적 특성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성인기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 이 정신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결국엔 이 성인기는 이제 사람이 어떤 가정도 이루고 또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제 성장해 난 성장을 해온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도 이룰 수 있는 시기고, 또 자녀가 생겨서 또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기, 또 직장에서도 어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시기가 바로 성인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죠. 자녀가 있는 그런 부부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딩크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모라든지 편부, 아니면 다양한 아니면 이제 싱글족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가족 가족 구성원들을 지금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맞벌이도 있고 매벌이도 있고 막 하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가족의 형태가 결국에 식품을 구매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음식을 집에서 먹는 그 스타일, 집에서 항상 만들어 먹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외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가족의 형태가 식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외식을 하는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또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이 외식일 수도 있고 배달 음식일 수도 있고 본인이 만드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식품 선택들이 어떤 것인 거에 따라서 가족들이 에너지라든지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나쁜 예로 하나 들자면, 계속 배달 음식을 먹다 보면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조금 이렇게 살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특징들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가장 큰 정신적인 요인이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성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대요. 그래서 결론은 영양 상태가 양호해야만이 여기저기서 받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가 있고 신체의 항상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이제 결국엔 신체의 어떤 생리적 특성을 원활하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심리적 특성은 성인이 처해 있는 환경, 그다음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국엔 스트레스를 보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잘 견뎌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시기가 성인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수반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인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볼 건데요. 성인기는 이제 특징이 이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이제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단백질, 기타 영양소의 필요량이 신체 유지에 소요되는 양하고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인기의 영양 필요량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기에 비해서 대체로 조금 적거나 같을 수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그래프에는 뭐 75세까지 잡아놨는데 이제 저희는 3단계로 나누는데 이 성인기가 조금 길게 잡혀 있다 보니까 성인 중반기에는 그 같은 성인기라도 생리 기능이라든지 몸속의 어떤 체조직 같은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요. 변하다 보니까 성인기의 영양 필요량을 연령층으로 조금씩 구분한 그런 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성인기를 3가지의 연령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간이 긴데다가 그 중간에 이런 변하는 어떤 생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쪼갠 거죠. 그래서 성인기의 이 영양 필요량은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남자 여자 간에 몸 신장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같은 연령대라도요. 그리고 또 체조성이 그 아주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를 세 연령층으로 구분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남성에 비해서 키가 좀 작고 체중도 더 낮죠. 왜냐면 이제 근육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단백질이나 에너지 필요량이 남성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작은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키도 다르고 체중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성인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남녀 각각 19세에서 29세로 하나 잡고요. 30에서 49세 그리고 3단계 50에서 64세의 연령층으로 이렇게 3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해서 설정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이 신장 보이시죠? 이 키는 각 인구 집단의 중앙값으로 중앙값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체중 있죠. 이 체중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BMI를 22.6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BMI를 21.4로 해서 이 체중이 이렇게 각각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했어요.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성인기엔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뭐 더 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신진대사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기는 그 휴식대사라든지 활동대사 또는 식사성 발열 효과를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정신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 정신적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는 아주 미량이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덧붙이자면 이때 일어나는 건 휴식대사라든지 그다음에 활동대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 소비량도 각각의 어떤 개개인의 연령 또는 체중,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교재 252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시면 그 활동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 지수가 다르잖아요. 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으로 4단계로 나눴는데 저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계산할 때는 저활동적 수준을 적용을 했어요. 남녀 모두 이 수준을 적용해서 계산된 것이 이제 보시면 표 8-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보시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보시면 연령은 높아졌지만 낮아졌어요. 이제 이거는 보시면 신장도 낮아졌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기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이제 서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소 같이 하는 게 맞고요. 또 활동대사량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활발한 근육이 우리 몸속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신체 활동 또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유를 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 줄어들고 신장 줄어들고 결국엔 몸속의 근육들이 줄어들면서 활동이 줄어드니까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